이 나라는 미쳤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데도 그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조용히 바다로 나갔습니다. 32명. 그날 그들은 남극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음은 닫혔고 구조선은 없었고 전 세계는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기에 그 나라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날 제가 목격한 과학을 뛰어넘은 어떤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도 몰랐던 급의 아라운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스트리드 요한센입니다. 노르웨이에서 40년 넘게 극지 해양학을 연구해온 학자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11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오슬로에 있는 유엔 극지 기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성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남극 로스의 한복판에서 러시아 어선 하나가 빙하와 충돌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스파르타우라는 이름의 배였죠. 화면 속 위성 이미지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선박이 완전히 빙붕에 갇혀 있었거든요. 주변 수백 킬로미터는 온통 얼음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수심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900m 두께의 거대한 빙하에 부딪혀 좌초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극지연구센터, 러시아의 북극연구소, 영국의 남극조사국까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같았어요. 현실적으로 구조 불가능합니다. 12월은 남극의 여름철이지만 그 지역은 접근 자체가 위험해요. 가장 가까운 쇠빙선도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데이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음의 두께, 기상 조건, 해류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구조 작업에 불리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2007년에 겪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남극 외대레에서 동료 3명을 잃었던 그날 말입니다. 저희도 구조 작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었죠. 그때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저를 괴롭혔어요.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그들의 얼굴이요. 그래서 저는 더욱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스파르타우 구조는 불가능하다. 추가 인명 피해만 늘릴 뿐이다.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발언했어요. 다른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스파르타우에는 32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아들이었을 텐데 말이죠. 위성 이미지 속에서 작은 점처럼 보이는 배 안에서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최선을 다한 걸까? 하지만 과학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법이죠. 모든 계산과 분석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구조 불가능.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같은 극지 전문가들이 아닌 완전히 다른 곳에서 말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스파르타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보고 때문이었어요. 선체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32명의 선원들은 갑판 위에서 추위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각국의 전문가들 얼굴은 모두 어두웠어요. 독일의 알프레드 베게너 극지해양연구소 소장인 카린 릭터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러시아 측에서 헬기로 구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극지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이클 반보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기상 조건이 너무 나빠서 헬기 운항도 쉽지 않을 겁니다. 바람이 시속 80km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저는 화면을 보며 착잡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때였어요. 회의 진행자가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들어온 보고인데요. 한국의 쇠빙선이 스파르타우 구조를 위해 출동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멍한 표정을 지었죠. 한국이요? 카린 박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국에 쇠빙선이 있나요?
진행자가 자료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아라온이라는 이름의 연구선이라고 합니다. 2009년에 건조된 쇠빙 연구선이라고 하네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40년 넘게 극지 연구를 해왔는데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다른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아라온,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정말 쇠빙 능력이 있는 선박인가요? 영국 남극 조사국의 데이비드 월튼 박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은 극지 연구에서는 신참 아닌가요? 남극에 기지 하나 있다고는 들었지만 구조 작업 경험이 있을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회의적인 시선들이 오갔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걱정스러웠어요. 극지 구조 작업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자칫하면 구조하러 간 배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혹시 무모한 도전은 아닐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파르타호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을까요? 카린 박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극지 구조는 경험이 전부예요. 데이터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놀라운 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라오노가 스파르타오를 향해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해보니 뭔가 이상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항로를 선택했을까요? 진행자가 위성 이미지를 화면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항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최단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얼음의 분포와 해류를 정교하게 계산한 듯한 경로였어요. 이건 단순한 직진이 아니네요. 마이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빙상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한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저는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아라오노가 스파르타오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크리스마스 당일, 저는 집에서도 계속 아라오노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말이죠. 가족들은 크리스마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아라오노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출발해 스파르타오를 향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만 해도 3,700km가 넘는 엄청난 여정이었어요. 여보, 크리스마스인데 일은 좀 내려놔요. 남편 올레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32명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라오노의 항해 패턴을 분석해보니 정말 기묘했거든요. 일반적으로 극지 항해에서는 최단 거리를 택하거나 아니면 안전한 경로를 선택해요. 하지만 아라오노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동료 연구원인 라스 안데르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라스, 지금 위성 데이터 보고 있어? 응, 보고 있어. 정말 이상하지? 저 경로가 뭔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 빙상 분포도를 다시 확인해봐. 라스가 잠시 후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스트리드, 이거 봐. 아라오노가 선택한 경로를 따라가 보니까 해빙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은 지점들을 정확히 연결하고 있어. 저는 황급히 컴퓨터로 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정말 라스 말이 맞았습니다. 아라오노는 마치 얼음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놓은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기상 예측이었습니다. 아라오노가 움직이는 경로를 따라 기상 조건을 확인해보니 바람의 방향과 강도까지 계산해 넣은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운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아라오노의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독일의 카린 박사가 먼저 말했어요. 아라오노의 항해 패턴을 분석해봤습니다. 솔직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극지 항해 매뉴얼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미국의 마이클도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특히 빙상 데이터 활용법이 인상적이에요. 실시간으로 위성 정보를 분석해서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우리가 한국의 극지 기술력을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요? 영국의 데이비드 박사가 약간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글쎄요. 한국이 쇠빙선을 건조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라오노는 계속해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연료 효율성이었어요. 보통 쇠빙선은 얼음을 깨면서 항해하기 때문에 연료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아라오노는 얼음이 상대적으로 얇은 곳을 골라서 움직이며 연료를 절약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니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과학이야. 라스가 전화로 말했어요. 아스트리드, 아라오노 선장이 누군지 알아봤어. 김정우라는 사람인데 35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이래. 35년? 그럼 극지 경험도 상당하겠네. 그게 아니야. 대부분 일반 상선 경력이고 극지는 아라오노가 처음이라고 해.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극지 경험이 별로 없는 선장이 어떻게 이런 정교한 항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개인의 경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요. 아라오노 뒤에는 뭔가 더 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팀워크가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한국이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극지에 접근하고 있는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라오노가 스파르타오에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벌써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그냥 구조 작업이 아니라 극지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걸요. 12월 26일 오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아라오노가 스파르타오 근처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실시간 위성 영상을 보며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아라오노는 거대한 빙봉 사이를 조심스럽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로 같은 얼음길을 헤쳐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2007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그 구조 작업 말이에요. 이번에는 다를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위성 화면으로는 세부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무전교신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해졌어요. 아라오노와 스파르타오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스파르타호, 아라오노입니다. 현재 위치 확인됐습니다. 곧 접근하겠습니다. 아라오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8일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러시아 선원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였거든요. 스파르타오는 빙하에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선체 우연에는 30cm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1m 길이의 균열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수 부분의 용골에도 손상이 있었어요. 저런 상태로 어떻게 구조하지?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라오노의 접근 방식이 놀라웠어요. 단순히 스파르타오를 끌어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주변 얼음을 체계적으로 깨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니 아라오노가 스파르타오 주위를 돌며 얼음을 쇠빙하고 있었어요. 마치 조각가가 조심스럽게 돌을 깎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정교하게 얼음을 깰 수 있다고? 저는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아라오노에서 보트를 띄워 기관장과 기관원들을 스파르타오로 보냈거든요. 직접 배에 올라가서 손상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무전으로 들려오는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선체 파손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하지만 수리 가능해요. 연료를 아라오노로 옮겨서 파공 부위를 물 위로 띄우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라오노 기술진이 24시간 동안 철야 작업을 해서 스파르타오의 파공을 완전히 수리한 거예요. 용접 작업까지 완벽하게 마쳤다고 했습니다. 24시간 철야 작업이라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무전에서 러시아 선원들의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수리할 수 있죠? 우리 기술진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 한국 기술자가 러시아 선원과 포옹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 사이에는 따뜻한 마음이 통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애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2007년 제가 실패했을 때는 기술적인 문제들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라오노는 달랐어요. 기술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오 수리가 끝나자 아라오노는 조심스럽게 스파르타오를 얼음 밖으로 인도했어요. 치오마루라는 일본 선박이 안전한 해역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12월 28일 밤 10시 드디어 구조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32명의 선원이 모두 무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반성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노르웨이의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남극의 그 차가운 바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라오노의 구조 작업을 지켜보면서 저는 계속 2007년의 그날을 떠올렸어요. 웨데레에서 제가 실패했던 그 구조 작업 말입니다. 당시 저희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당시 기록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노란색으로 바랜 보고서들과 위성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어떻게 접근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성급했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2007년 그때 저희는 구조 가능성을 3일 만에 포기했었어요. 데이터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라오노는 달랐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구조 과정에서 본 세심함이었어요. 무전 기록을 다시 들어보니 아라오노는 스파르타오 선원들의 개인 소지품까지 챙겨줬다고 했어요. 개인 소지품까지.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구조 작업에서는 생명 구조가 최우선이에요. 짐이나 개인 물품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아라오노는 달랐어요. 러시아 선원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까지 하나하나 챙겨줬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는 항상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만 생각했어요. 데이터와 확률, 위험성 계산. 물론 이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아라오노는 여기에 인간적인 따뜻함까지 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 라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라스,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2007년에 더 노력할 수 있었을까? 글쎄, 아스트리드. 당시 상황도 정말 어려웠잖아. 하지만 아라오노를 보니까 말이야.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닐까? 라스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맞아. 솔직히 우리는 이기적이었어. 우리 안전만 생각했지 정말로 그들을 구하려고 했나 싶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는 과학자라는 이름으로 냉정함을 유지했지만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녁에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노르웨이의 겨울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그 별들을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라오노 선원들에게일 수도 있고 무사히 구조된 러시아 선원들에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40년 넘게 극지 연구를 해왔지만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과학은 차가울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차가워져서는 안 되는 거였다. 아라오노의 구조 작업은 단순히 32명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직된 과학자의 마음도 구해준 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극지 연구의 후발주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60대가 넘은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변할 수 있다면 다행이죠. 스파르타오 구조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였어요. 12월 29일 새벽, 다시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급하게 걸려온 전화에 잠에서 깼어요.
아스트리드, 큰일이야. 라스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뭔 일이야? 아라오노와 치요마루가 둘 다 얼음에 갇혔어. 구조하러 갔다가 구조선까지 위험해진 거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구조 작업 중에 구조선까지 위험에 빠지면 상황이 몇 배로 복잡해져요. 급히 위성 데이터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파르타우를 구조한 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해류가 바뀌면서 주변 얼음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남극의 해류는 정말 변덕스러워요. 한순간에 방향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악의 타이밍에 바뀐 거였어요. 위성 이미지를 보니 아라오노와 치요마루 그리고 스파르타우까지 세 척의 배가 모두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어요. 마치 얼음 감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긴급 화상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영국의 데이비드 박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32명 구조하려다가 이제 세 척의 배와 100명 넘는 사람들이 위험해졌어요. 미국의 마이클도 걱정스러워했어요. 지금 계절상 남극의 여름이 끝나가고 있어요. 곧 겨울이 시작되면 얼음이 더 두꺼워질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이 비관적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대형 쇄빙선이나 항공 구조를 시도하는데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라오노에서 무전이 온 거였습니다. 2012년 1월 3일, 새해 첫 국제극지연구협의회가 열렸어요. 베를린에서 진행된 회의였는데 저는 노르웨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당연히 스파르타우 구조 사건이 주요 안건이었어요. 회의실에는 전 세계 극지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캐나다까지. 극지 연구를 주도해온 나라들의 대표들이었죠. 회의 시작 전 분위기는 묘했어요. 다들 아라오노의 성공적인 구조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예상한 결과는 아니었죠. 독일의 카린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극지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영국의 데이비드 박사도 동의했어요. 그때 회의 진행자가 특별 발표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스파르타우 구조 작업에 대한 분석 발표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북극연구소의 세르게이 이바노프 박사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어요. 세르게이 박사는 스파르타우 선원들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회의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라오노 선원들은 24시간 교대 없이 작업했습니다. 우리 선원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한국 기술자들은 밤새 용접 작업을 했어요. 단순히 구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선원들의 개인 물품까지 하나하나 챙겨줬어요. 심지어 가족 사진까지 말이죠. 세르게이 박사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자신들까지 위험해진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구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아냈죠. 잠시 후 미국의 마이클이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가 많은 걸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캐나다 대표도 동의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인간적이고 따뜻했죠.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일어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공개적으로 제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해야 할 말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의 구조 시도를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무모한 건 우리였습니다.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했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과학은 차갑지만 한국은 따뜻했어요.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제 발언 후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의 침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박사가 다시 말했어요. 저희 선원들은 지금도 아라오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선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을 수 없다고 해요. 그날 회의는 특별한 결의안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한국의 인도주의적 구조 정신을 배우고 극지 연구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카린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스트리드, 오늘 발언이 인상적이었어요.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 아니에요. 당연한 말을 한 것뿐이에요. 이제라도 인정해야죠. 그날 저는 호텔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2019년 저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자서전을 쓰고 있었어요. 극지에서 보낸 40년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아라오노는 과학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단순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제 40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자서전을 쓰면서 저는 2011년 이후 달라진 극지 연구계의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라오노의 성공 이후 각국이 한국의 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했거든요. 국제구조 매뉴얼에도 한국식 접근법이 포함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발전 속도였어요. 아라오노 이후 한국은 계속해서 극지 연구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내놓았습니다. 북극 해빙 연구, 남극 빙하 연구에서 세계적인 논문들을 발표했죠. 2019년 가을, 저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은퇴 전 마지막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직접 아라오노를 보고 그때 구조 작업을 지휘했던 김정호 선장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인천항에서 아라오노를 처음 본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생각보다 크지 않은 배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정호 선장과의 만남은 더욱 특별했어요. 이미 60대가 된 김 선장은 여전히 아라오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장님, 그때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힘들긴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니까요. 담담한 어조였지만 그 속에 깊은 신념이 느껴졌어요. 혹시 실패할까봐 두렵지 않으셨나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강한 게 있었어요.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는 믿음이요. 그 대화를 나누며 저는 2007년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포기했었거든요. 하지만 김정호 선장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극지 연구소에서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스파르타호 구조 당시의 모든 기록들이었습니다. 항해 일지, 무전 기록, 구조 과정 사진들까지요.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김포공항에서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을 연구하러 왔다가 나를 돌아보고 간다. 40년 극지 연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배움이었다. 귀국 후 저는 자서전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과학은 답을 찾는 것이지만 사랑은 답을 만드는 것이다. 아라오노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사랑의 힘이었다. 2020년 봄, 제 자서전이 출간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라오노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연락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뻤던 건 한국에서 온 편지였어요. 선생님의 책을 읽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라오노를 이렇게 따뜻하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김정호 선장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남극의 그 차가운 바다를 떠올려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적처럼 나타난 아라오노를 생각하죠. 세상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32명의 생명이 살아났고 제 마음도 함께 구해졌습니다. 과학은 차가웠지만 한국은 따뜻했습니다. 기술보다 강한 것, 경험보다 더 깊은 것, 바로 사람을 향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자서전 맨 마지막 문장을 기억합니다. 아라오는 과학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해드린
감동 DJ였습니다.